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별세 3주기 추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작고한 지 오늘로 딱 3주기가 됐는데요. 예. 이날 아침에는 3주기 추도식이 수원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그 추도식에는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대전 이사장 겸 삼성글로벌 리서치 고문, 네. 또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유족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네. 올해는 예년과 달리 3주기 추도 학술 대회 및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종교인 원불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불교요? 네, 원불교에서 3주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불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9일 동안 중음 세계라는 데 머무른다고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 천도제라는 걸 지냅니다. 네네. 그 3주기는 천도제를 지내는 마지막 주기로 사무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사무제를 마지막으로 천도제를 더 이상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뭐 네. 가족들이 원하면 이후에도 또 천도제를 지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뭐 물론 이제 종교도 종교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뤄놓은 업적들이 또 대단하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기리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글로벌 삼성을 이룩한 주역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평소에도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네. 수성은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기 위해 성을 지킨다는 뜻이죠. 즉 이건희 선대회장은 단지 성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삼성이라는 기업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도 성공하죠. 네. 그 이병철 창업회장이 타개한 1987년의 삼성 총 매출은 9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또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지나서 2018년 말 기준으로 하면 매출은 이때보다 39배 늘어난 386조 6천억 원. 30년 만에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360배 늘어난 7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360배. 네. 네, 물론 화폐 가치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점을 읽을 수 있죠. 네. 또 그전까지 삼성이라는 기업이 경공업을 비롯해 뭐 제조업의 박리담의 전략을 구사했다면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이를 뛰어넘어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삼성으로 변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삶도 한번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자면 이 회장이 젊었을 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약간 승부사적 기질이 두각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후계자로 꼽히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병철 창업회장의 삼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 위에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명실상부 삼성 후계자로 꼽혔는데요. 네. 오히려 이건희 회장은 경영에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약간 뭐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네요. 네네.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승계 얘기는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좀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 최근 진행된 이건희 3주기 학술 대회에서 로저 마틴 캐나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대단한 전략가이자 통합적 사상가다. 즉 전략이라고 하면 보통 과거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세우게 되는데 이건희 회장은 그렇지 않고 약간 직관적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로저 마틴 교수는 이 선대 회장은 당시 존재하지 않은 미래를 발굴하고 발명하는 입장이었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데이터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고 네. 삼성의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전략 이론가라고 평가합니다. 전략 이론가요? 네.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리타 맥그레스 컬럼비아대 경영대 교수는 30년 전 신경영은 위대한 위기 정신 또는 뭐 운명을 건 투자, 또 신속하고 두려움 없는 실험 등 오늘날의 성공 전략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전략가라고 하니까 뭐 MBTI가 잘은 모르겠지만 INTJ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됩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게 1987년인데 그때의 삼성은 지금 같은 위상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1990년대까지 삼성은 실질적으로 약간 외형 중심의 관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관심은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판매했는지에 그런 양적인 것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양적 목표 달성이 중시되고 대신에 뭐 부가가치, 시너지나 장기 생존 전략 같은 이런 질적 요인들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삼성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채 국내 제일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1993년 2월 미국행에 나섭니다. 네. 그 삼성이 잘한다면서 자부했던 그 가전제품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미국 현지 상황은 그 내부에서 보는 평가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 삼성 제품은 고객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고 한쪽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를 둘러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주주와 종업원, 국가, 나라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까지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이대로 있으면 삼성이 3류, 4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약간의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그 대전환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제일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세계 인류로 나아가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약간 기로에 있었고요.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삼성의 경영 현장을 지도해온 일본인 고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그 후쿠다 고문한테 디자인 수준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디자인이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디자인 부서를 고문했던 그 후쿠다 고문은 그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건희 회장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요. 인류 상품은 디자인만으로 안 된다. 상품 기획과 생산 기술이 일치돼야 되는데 삼성은 상품 기획이 약하다라는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다 보고서라는 게 12페이지짜리가 발간이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그 간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디자인이었지만 좀 더 핵심적인 거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은 제품의 근본부터 바꿔라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인데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경영 철학이 그 후쿠다 고문의 뭐랄까 조언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은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숱하게 지적하면서 고치기를 강조했던 뭐 고질적 업무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쿄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기내에서 사장들한테 내가 이건희 회장이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공유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이어집니다. 일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옮겨간 거네요. 맞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이건희 회장은 또 다른 충격에 빠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내 방송이 있었는데 품질 고발 방송이었다고 하네요. 그 품질 고발 방송에서 세탁기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진 그 불량 부품 때문에 여닫이 부분의 규격이 맞지 않자 그걸 커터칼로 깎아내는 장면이 뚜껑이 안 닫히니까 커터칼로 잘라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립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이건희 회장은 다시 또 크게 대노하면서 역사적인 회의인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은 이제 양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한다라고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고 이때부터 삼성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삼성이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삼성의 질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1992년은 삼성에 있어서 분수령 같은 한 해인데요. 삼성 내부에서는 이 시기를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에 선 순간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뭐 이제 지금이야 삼성이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진짜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지 조금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떤 이건희 회장의 예지력이나 어떤 결단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올해가 이재용 회장 취임 1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영 스타일 이건희 회장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이 진짜 효도라는 승어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난 1년간 보여준 경영 스타일은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1993년 발표된 그 신경영선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적 경영을 위한 초격차 기술과 인재 중심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R&D 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뭐 네. 그에 앞서 뭐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조단위 투자를 잇는 점에서 그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그 이재용 회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앞서 이재용 회장은 꾸준히 초격차 기술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회장 취임 이틀 전인 이건희 회장 2주기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경영진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의 연장선 상에 있는 거죠. 네. 또 또 최고의 기술은 훌륭한 인재가 만들어낸다며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업, 세상에 없는 기술로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업. 이것이 뭐 여러분과 저의 하나된 비전, 미래의 삼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 복권 전이었는데요. 지난해 유럽 출장 직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앞에서도 이제 언급이 나왔듯이 인력 양성에도 어떻게 좀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도 여성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적극적이고 학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도 인재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학사와 석사를 조기에 양성해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하죠. 그 반도체 계약학과를 기존엔 4곳이었는데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올해부터 7곳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네. 또 이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과 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학과를 신설했고 대만에는 산학협력 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국은 그 과학기술 공학 수학이라고 하는 STEM이라고 하는 분야의 유학생 취업을 대폭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텍사스대와 A&M 대학교에 총 70만 달러, 약 62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인재 육성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하고 임원 인사도 12월 초에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의 두 수장이죠.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부분 부회장과 네. 경계현 사장의 거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연말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 내부의 그 4050 선호 풍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한종희 부회장이 맡고 있는 그 DX 부문은 가전이고요. 그다음에 경계현 사장은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이라는 반도체 부분인데 일단 그 임기만 따지면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네.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그다음에 노태문 MX 사업부장, 그러니까 뭐 모바일 갤럭시 담당하는 모바일 사업부장 모두 임기가 2025년, 뭐 2026년으로 넉넉한 편인데 네. 그 때문에 중도에 사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전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내부적으로는 그 가전 부분에 지원자를 모집하고 우리 부서로 오면 2천만 원을 줄게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DX 부문에서 25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서 재배치를 지원하라고 뭐 공지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죠. 여전히 그 고대형 메모리 HBM에서는 뭐 고객사 확보가 약간 뭐 지연되고 있고 파운드리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인사는 결과가 나오면 또 나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취재 파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